중국과 유럽의 독점에 숨죽이며 살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을 뒤흔들 충격적인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간 우리 산업의 목줄을 죄고 있던 UV 시장의 철옹성을 대한민국이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핵심 기술의 완벽한 국산화 성공에 우리를 무시하던 강대국들이 역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 판도를 뿌리째 뒤바꾼 대한민국의 압도적 저력과 그 반전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이든 리드입니다.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산하에서 신흥기술 및 공급망 안보 수석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을 관리하는 자리였죠. 마이크로칩과 반도체, 무기와 위성, 스마트폰과 병원, 장비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부품들까지 모두 제 업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울리는 전화가 제 전화기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주에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화는 갑자기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전주 일본 기업 임원단이 워싱턴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니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사 가운데 하나였죠. 그들이 만드는 장비는 EUV 리소그래피 장비였습니다. EUV는 극자 외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비는 매우 강한 빛을 이용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아주 작은 회로를 새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웨이퍼가 결국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칩이 됩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첨단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첨단 칩이 없으면 현대식 무기, 위성, 전투기, 통신 시스템, 은행 네트워크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사실상 일본이 거의 전부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술 경쟁을 이야기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빠른 컴퓨터를 가졌는지, 누가 더 뛰어난 기술자를 보유했는지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누가 쥐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계를 일본이 쥐고 있었습니다. 완전히요.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 협상에서 일본 측 수석 대표는 사토 겐지였습니다. 그는 매번 회의에 늦게 들어왔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마치 더 중요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방 안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천천히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 사용했고 문장 뒤에 길게 흐르는 침묵이 대신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뜻은 늘 같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박할 수도 없었고 다른 선택지를 들이밀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할 것들에 서명했습니다. 사토 겐지와 그의 팀이 도쿄행 비행기에 오른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건물이 거의 조용해질 때까지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도 이미 다녀갔고 복도에는 바닥을 따라 깔린 비상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 읽지 못한 보고서, 더미와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노트북 화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 놓인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의존도 감축 계획. 백악관 실무그룹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상당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했고 보도자료도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신 일본의 열쇠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는 달랐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한 가지 의존을 다른 의존으로 바꿨을 뿐이었죠. 변화가 너무 천천히 진행된 탓에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집에 가려던 순간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애리조나에 있는 반도체 공장 생산 현장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2시에 공장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단순한 문의가 아닙니다. 서류를 요청하거나 일정을 확인하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의 전화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고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즉시 윗선이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공장장 마크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는 평소 차분하고 체계적인 사람이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EUV 장비 세대가 방금 멈췄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장비의 고장이 다른 장비로 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구역에 설치된 세 대의 장비가 거의 같은 시각에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꺼내 열었습니다. 오류 코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마크의 대답은 광원 안정화 모듈 고장이었습니다. 광원은 장비의 심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급자외선 빔이 생성되는 곳이죠. 그 빔은 진공 상태의 통로를 지나 여러 개의 정밀 거울에 반사되어 바이러스보다 작은 회로를 웨이퍼 위에 그려냅니다. 광원이 멈추면 장비는 성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지합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그런데 세 대가 동시에 고장났습니다. 각 장비가 정확히 언제 멈췄는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11시 40분, 두 번째는 11시 52분, 세 번째는 12시 4분. 저는 그 숫자들을 메모지에 적어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간격은 정확히 12분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도 똑같이 12분이었습니다. 원격으로 공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상 작동을 의미하는 초록 불들이 가득했고 현장 세 곳에는 빨간 불 3개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각 장비의 출력 그래프를 불러와 화면에 겹쳐봤습니다. 세 그래프가 완전히 같았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출력이 떨어지는 속도, 곡선의 모양, 임계값을 넘는 시점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장비 세대가 정확히 12분 간격으로 같은 방식으로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는 보통 무작위로 고장납니다. 부품이 닳거나 냉각 라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센서가 오작동합니다. 시점도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한 간격은 기계가 스스로 망가질 때 나타나는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고장나도록 설계했을 때 나타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크에게 네트워크 침입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는 모두 점검했지만 이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는 깨끗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요. 문제는 외부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그 권한을 사용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니온 테크놀로지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매한 모든 EUV 장비에 대해 원격 진단과 유지보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표준 조항이었죠. 문제 발생 시 원격 접속, 시스템 점검, 펌웨어 업데이트, 보정값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독점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면으로 열쇠를 넘겼고 그들은 여전히 그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펌웨어 버전을 확인했습니다. 세 장비 모두 같은 버전, 같은 설치 날짜, 같은 업데이트 기록이었습니다. 로그를 6개월 전까지 되돌려 살펴보니 사소한 출력 변동이 조금씩 더 자주,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각각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지만 한 화면에 모아보니 분명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니온 테크놀로지 긴급 지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린 뒤 자동 응답이 나왔습니다. 24업무 시간 이내에 기술자가 연락할 것이라는 안내였습니다. 공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장비 앞에 선 엔지니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지식은 도쿄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워싱턴은 새벽 3시에 가까웠고 도쿄는 낮이었습니다. 자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로그를 살폈습니다. 펌웨어 기록을 확인하고 출력 그래프를 비교하며 우리가 지나쳐온 6개월의 작은 신호들을 되짚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서랍맨 아래에 밀어 넣어두었던 보고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EUV 광원 개발 현황. 처음 받았을 때는 대충 훑어보고 치워두었습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EUV 기술과 제조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한국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격차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 조용한 사무실에서 여전히 깜빡이는 공장 화면의 빨간불 3개를 바라보며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한 페이지도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북과 데이터 출력물 한 묶음, 그리고 3시간 남짓한 잠을 안고 백악관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첸이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왼쪽에는 국방부 차관, 오른쪽에는 상무장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맨 끝에는 CIA 수석 기술 분석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동시에 모였다는 건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로버트 첸은 제가 들어서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나름의 인사였죠. 노트북을 회의실 화면에 연결하고 애리조나 공장 현황 대시보드를 띄웠습니다. 빨간 불 3개는 여전히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사이 일본 원격 엔지니어 팀이 펌웨어 패치를 보내 장비 한 대는 재가동됐지만 2대는 아직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오전 11시 40분, 두 번째는 정확히 12분 후, 세 번째는 또 12분 후에 멈췄습니다. 세 장비의 출력 그래프를 겹쳐서 화면에 올렸습니다. 그래프가 뜨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기술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화면에 보이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같은 선 3개, 3대의 장비, 12분 간격. 그가 물었습니다. 우연일 가능성은 없느냐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학적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동일한 고장 곡선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요. 기계는 무작위로 고장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무작위가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패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상무장관은 장비가 얼마나 멈춰 있었는지, 생산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2대가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이고 EUV 라인이 멈추면 시간당 수십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미 이틀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메모지에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6개월치 로그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작은 출력 변동과 사소한 오류들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각각은 단독으로 보면 평범한 마모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 배열해보면 분명한 진행 방향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버트 첸은 팔짱을 낀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마치자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중국을 밀어냈더니 일본이 그 자리에 들어온 거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실무 그룹을 꾸리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 장비를 일본에 더 깊이 의존하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왔습니다. 의도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계약 하나, 장비 주문 하나가 쌓이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뛰어난 장비를 만들고 있었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원격 접근 문제를 짚었습니다. 저는 니온 테크놀로지가 판매한 모든 EUV 장비에 원격 진단과 유지보수 권한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준 계약 조항이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나 보정이 필요하면 일본 엔지니어가 원격으로 접속해 처리합니다. 우리는 그 내부 구조에 대한 기술 문서도 직접 다룰 수 있는 인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비 설계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장비가 멈추면 그걸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지식은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때 CIA 분석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신규 EUV 장비 납품 일정을 추적해왔는데 지연이 점점 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생산 복잡성이나 품질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됐지만 실제 제조 병목과는 맞지 않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납품 일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때 나타나는 흐름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했던 방식을 그들이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말이군. 분석관은 현재 데이터로 볼 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다른 공급업체는 없느냐고. 저는 ASML을 언급했습니다. 네덜란드 기업으로 세계 최대 EUV 장비 공급사입니다. 하지만 ASML과 니혼 테크놀로지 사이에는 깊은 교차 라이선스 계약이 있고 핵심 부품 상당수가 일본 제조사에서 공급됩니다.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히 업체를 바꾸는 방식으로는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때 의회 연락 담당인 클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늘 핵심을 짚는 질문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부터 가방에 넣어두었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EUV 광원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쳤고 출력 안정성 데이터는 일본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담긴 실험실 조건에서의 광원 안정화 데이터가 경쟁력 있어 보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기술은 아직 실제 양산 라인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실험실 성능과 대량 생산 환경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차관은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험실 수치만으로 국가 안보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채택하자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자는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접촉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보고 기술팀을 보내 현장을 평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실제 양산 수준으로 검증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고요. 보고서에는 일반적인 조건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관은 그 기간이 너무 길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이 압박을 강화하면 6개월은 상당한 위험 노출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 구조를 유지하는 건 역시 위험이라고요. 협상 카드가 전혀 없는 상태로는 어떤 조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로버트 첸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군. 익숙한 구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문을 열어볼 것인가. 그는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CIA 분석관은 현 체제를 그대로 두면 점점 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무장관은 협상 관점에서 대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클레어는 의회도 실질적인 기술 독립 경로가 있다면 반드시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로버트 첸이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초기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할 것. 공식 문서나 추적 가능한 채널은 사용하지 말 것. 일본이 우리가 대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각적인 보복이 있을 수 있고 협상력도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접촉을 만들고 가능한 한 빠르게 실제 기술 평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는데 클레어가 제 옆으로 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책적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한국 기술이 진짜라고 믿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보고서는 신뢰할 만했고 수치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좋아 보이던 기술이 실제 생산 환경에서 무너지는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직접 보는 것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업 하나가 원격 명령으로 우리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고 다시 켜는 시점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체계는 정상적인 공급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존 구조였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새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 담당자에게 기술 평가 미팅을 제안하는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보내기 직전 전화가 울렸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이었습니다. 마크 윌리엄스가 남은 2대의 장비도 방금 재가동됐다고 했습니다. 일본 원격팀이 수정 패치를 보냈고 생산이 정상화됐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마저 작성해 전송했습니다. 장비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시점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다시 켜진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어딘가의 실험실에서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같은 빛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실제로 가능한지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과의 비밀 미팅이 예정된 날, 저는 니온 테크놀로지 CEO 다나카 히로시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2주 전부터 정기 점검 회의로 잡혀있던 일정이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진행 중인 주문을 점검하고 지원 요청 현황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자리였죠. 평소 같았으면 실무진에게 맡겼을 회의였지만 그날은 제가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각이 되자 다나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토 겐지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도쿄 본사 사무실이었고 뒤로는 넓은 창을 통해 늦은 오후의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짙은 색 정장에 옅은 색 넥타이,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연결이 되자 미소를 지었는데 정교하게 계산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애리조나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광원 안정화 알고리즘에서 예상치 못한 이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했고 수정 펌웨어는 이미 배포됐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단순한 일정 조정이라도 설명하는 것처럼요. 수학적으로 정확한 12분 간격으로 세대의 장비가 멈춘 일이 그저 가끔 생길 수 있는 기술적 변수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반적인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가적인 공급업체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특정 국가나 기업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장 하나를 남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나카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정 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EUV 기술이 30년간 축적된 정밀한 공학 지식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은 업계의 다른 기술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 진입하는 곳은 외부에서 보기 어려운 복잡한 난관을 마주하게 되며 양산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과소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 제공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시도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긴다고 답했고 그는 같은 표현으로 응수했습니다. 통화는 20분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급업체를 검토한다는 말의 의미를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고로 넘어갔습니다.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과의 접촉이 감지됐거나 최소한 예상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로버트 첸에게 연락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구조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머뭇거리는 시간은 선택지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다시 문의했습니다. 2시간 만에 답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의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대응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순서를 다시 맞춰보며 깨달았습니다. 처음 눈에 띈 건 일본의 주요 금융신문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EUV 공급망의 리스크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신뢰성이 핵심인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이 진입할 경우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EUV 장비의 미세한 불안정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생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진행 중인 광원 개발 방식과 매우 유사한 기술적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현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사 게재 시각은 도쿄 시간으로 저녁 6시 14분.
우리가 한국 측에 이메일을 보낸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팅을 위해 출발하기 직전 니온 테크놀로지로부터 공식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다음 EUV 장비 배치의 납품 일정이 석 달 연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최근 이상 현상 이후 전체 생산 라인에 대한 품질 재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에게 전달하자 그는 두 단어로 답했습니다. 예상대로. 미팅 장소는 일부러 도시 외곽의 평범한 사무실 건물로 정했습니다. 어느 정부와도 직접 연결되지 않아 보이도록 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3명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한 프로젝트 책임자가 가운데, 왼쪽에는 선임 하드웨어 엔지니어, 오른쪽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인더와 출력된 그래프, 장비 설치 사진까지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발표 자료가 아니라 실제 작업의 흔적을 보여주려는 준비였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광원 시스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특정 압력과 열 관리 방식에 의존하는 대신 진공 챔버 구성을 바꿔 레이저가 다른 압력 범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부하 특성이 달라지고 특정 조건에서 출력 안정성이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 데이터는 양산 기준에 근접한 출력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일본 장비와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성능 지표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서도 이 결과가 유지될 거라고 믿느냐고요. 프로젝트 책임자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델링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 환경에서 아직 시험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있고 과소평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실제 테스트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고 했고, 일주일 안에 다음 단계를 정리해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요약했습니다. 그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물었습니다. 기술은 신뢰할 만해 보이고 팀은 진지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실제 생산 라인에서 검증하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준비하자. 이틀 뒤 일본의 두 번째 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책임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증폭 모듈을 공급하던 일본 업체가 즉시 선적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내부 품질 검토. 재개 일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급업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일 사양을 생산할 수 있는 일본 업체가 한 곳 더 있었는데 그곳도 같은 날 같은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선적을 중단한 것입니다. 날짜와 시각을 적어보니 흐름이 명확했습니다. 신문기사, 납품 지연 통보, 그리고 부품 공급 차단. 모두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질 문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프로그램의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존 설계로는 다음 단계 테스트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아닌 업체에서 동급 부품을 구하는 방법은 있지만 조달 기간이 길고 사양 충족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흐른 뒤 예상 밖의 답이 나왔습니다. 일본 모듈 자체를 쓰지 않는 구조로 광원 설계를 다시 짜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해왔다고 했습니다. 진공 챔버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다른 물리적 방식으로 동일한 출력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도였습니다.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자 지금 바로 시작해 쉬지 않고 작업하면 48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수치냐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이쪽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로버트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한 번 물었습니다. 48시간 안에 해낼 수 있다고 믿느냐고요. 저는 그들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무리한 약속을 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로버트는 말했습니다. 진행하라고 전하게. 결과를 보자. 그날 밤 일본 부품 공급업체들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교차 라이선스 계약과 이사회 연결 구조를 통해 니온 테크놀로지와 긴밀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한다. 내가 시도하는 길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한국 어딘가의 실험실에서 한 팀의 엔지니어들이 문을 닫고 48시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부품도 승인된 설계도도 없이 말입니다. 남은 건 문제와 시간뿐이었습니다.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 설계가 어떤 형태가 될지도 실제 생산 환경에서 작동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다른 선택지는 거의 닫혀 있었고 이 길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알람을 5시간 뒤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틀 안에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48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한 횟수는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 맨 위에 한국팀 연락처를 고정해두고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오면 두 번째 진동이 울리기 전에 집어들었습니다. 두 번은 잘못 걸려온 전화였고 한 번은 자동차 보증 관련 광고 전화였습니다. 한국팀에서는 그 이틀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한 방식대로라면 중간 보고를 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테스트를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이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납품 지연 통보 이틀 뒤 니온 테크놀로지에서 두 번째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 명의였습니다. 표현은 신중했고 반박하기 어렵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최근 장비 신뢰성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고객시설에서 가동 중인 모든 장비에 대해 새로운 원격 진단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원격 접속해 성능 데이터를 점검하겠다고 했고 사전 통보 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서비스 개선이었습니다. 서한을 3번 읽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원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달랐습니다. 원격 접근을 정기적이고 문서화된 권한으로 고정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도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들이밀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즉시 법무팀과 로버트 첸에게 전달했습니다. 로버트의 답은 짧았습니다. 한국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라. 47번째 시간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책임자였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실패 소식은 아니라는 걸 첫마디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설계는 진공 챔버 안에서 특정 압력 범위를 사용했고 그 조건에서 안정적인 출력을 내기 위해 일본의 고출력 레이저 증폭 모듈이 필요했습니다. 그 부품이 없으면 목표 성능에 도달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압력 범위 자체를 낮췄습니다. 해당 응용 분야에서 기존에 발표된 어떤 설계보다 더 낮은 진공 압력으로 설정했습니다. 압력이 달라지자 열 분산 특성이 바뀌었습니다. 열이 퍼지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냉각 요구 조건도 변했습니다. 그에 맞춰 챔버 내부의 냉각 채널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식이나 유럽식 방식과는 다른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 모듈 없이도 필요한 수준의 안정적인 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리적 경로는 달랐지만 최종 출력은 양산 허용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에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48시간 동안 200회 이상 테스트를 반복했고 결과는 일관됐다고 했습니다. 샘플 웨이퍼 패턴의 오류율은 양산 기준값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유가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준은 충족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실제 생산 라인 테스트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이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36번째 시간부터 이미 다음 단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었고 이후 시간은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 테스트에 썼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로버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애리조나 공장에서 테스트하겠다. 둘째,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막아오기 전에 이번 주 안에 진행해야 한다. 국방부 차관이 반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서 실패하면 손실이 큽니다. 장비 손상, 오염, 일정 지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버트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승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산 라인 하나의 위험이 지금 구조에 무기한 묶여있는 위험보다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사흘은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공장장 마크 윌리엄스에게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부품 구성을 평가할 예정이고 테스트용 시간대를 확보해야 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마크는 당연히 질문했습니다. 어떤 부품인지, 어떤 공급업체인지, 인증 기록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세부 사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될 것이고 승인은 위에서 내려온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는 만족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팀은 테스트 나흘 전에 애리조나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프로젝트 책임자의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확신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8시간 재설계 이후에도 추가 테스트를 반복했고 보정값을 조정했으며 자동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 수동으로 개입하는 절차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공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기술적 난관이 아니라 30번째 시간쯤 2번 연속 같은 방식으로 실패했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약 2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한계에 부딪힌 건지 판단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냉각 채널 유량 설정이 기준보다 약간 높았다는 걸 발견했고 값을 조정하자 다시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결과가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테스트 전날 밤, 저는 호텔에서 한국팀이 제출한 41페이지 분량의 테스트 절차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설치 방법, 시동 순서, 허용 수치 범위, 이상 발생 시 수동 조정 방법까지 세밀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크와 현장 엔지니어들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영어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애리조나 공장 클린룸은 늘 그렇듯 조용하고 서늘했습니다. 여과된 공기가 흐르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마크는 일본 장비 옆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켜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팀은 2시간 동안 모듈을 설치하고 보정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마크와 현장 엔지니어들이 지켜봤습니다. 설치가 끝나자 프로젝트 책임자가 시동 절차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제어판 수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진공이 목표 압력에 도달했습니다. 열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레이저 출력이 상승해 목표 수준에서 유지됐습니다. 첫 번째 웨이퍼가 들어갔습니다. 노광이 끝난 뒤 웨이퍼는 검사대로 옮겨졌습니다. 마크가 직접 현미경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본 뒤 패턴 정의가 허용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더 복잡한 회로 패턴이었습니다. 중간에 출력 변동 경고가 떴습니다. 수치가 약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약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수동 제어 모드로 전환해 레이저 위상을 미세 조정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테스트는 중단 없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웨이퍼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선폭,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실패한다면 여기서 드러날 상황이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최종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몇몇 세부 선폭에서의 선명도가 일본 장비 평균값보다 더 좋게 측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과장 없이 데이터만 보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클린룸 밖으로 나가 워싱턴에 전화했습니다. 세 번의 테스트 모두 통과했고 두 번째에서 수동 개입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처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마크의 평가는 경쟁력 있으며 일부 항목은 우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첸은 조용히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질문은 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모듈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과된 공기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워싱턴과 의회,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일본의 대응이었습니다.
애리조나 테스트 결과는 제가 워싱턴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전달돼 있었습니다. 제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로버트 첸은 이미 국가안보보좌관실에 보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읽지 않은 메시지가 11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7개는 몇 주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테스트가 성공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은 한국 평가를 진행해온 소수의 팀을 넘어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판단은 복잡해집니다. 기술 문제보다 정치 문제가 더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니혼 테크놀로지의 공식 반응은 애리조나 결과가 기록된 지 48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공식 성명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은 환영하지만 제한된 환경에서의 테스트는 수십 년간 축적된 양산 신뢰성 데이터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핵심 공급망에 도입하는 것은 단일 공장을 넘어 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파트너와의 협력은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나 애리조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무엇을 겨냥한 발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워싱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양당 상하원 의원실을 방문하며 면담을 요청했고 준비된 설명 자료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 일 동맹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안보, 신뢰, 일관성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미국이 장기 양산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국가와 새로운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동맹 관리 방식에 대한 신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태평양 안보 체제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고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반대해서라기보다는 일본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발생할 정치적 비용이 더 구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술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이익은 아직 수치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의회 청문회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국 연구 책임자도 워싱턴으로 날아왔습니다. 니혼 테크놀로지에서도 2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1명은 EUV 개발 분야에서 30년을 보낸 수석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위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경력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거의 가득 찼습니다. 언론, 업계 관계자, 정부 직원들이 자리했고 뒤쪽에는 일본 대표단도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회 의장은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 EUV 공급망 대안을 평가하고 행정부가 제안하는 방향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혼 테크놀로지 기술 고문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EUV 기술의 개발 역사와 양산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복잡성을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 보면 한국 시스템은 제한된 테스트만 거쳤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수준의 장비는 최소 2년에서 3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공학적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애리조나 가동 중단 이전 6개월간의 오류 데이터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12분 간격으로 발생한 고장 패턴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원격 펌웨어 접근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부품 공급업체 2곳이 같은 날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문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증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애리조나 테스트는 실제 생산 라인에서 가장 까다로운 패턴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측정됐고 기록됐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치입니다. 또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질문은 한국 기술이 완벽하냐가 아니라 현재 구조가 수용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내 생산 장비에 원격 접근 권한을 갖고 있고 대한 개발자에 대한 부품 공급을 하루 만에 중단할 수 있으며 새 장비 납품을 지연할 수 있는 구조는 정상적인 공급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출구가 없는 종속 구조입니다. 애리조나 테스트는 최소한 출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반대측 위원 1명이 검증 일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테스트로 조달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단계적 통합을 통해 데이터를 확장하고 동시에 국내 역량을 구축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리조나 테스트는 시작점입니다. 한국 기술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 구조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 연구 책임자는 개발 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부품 차단 48시간 재설계, 200회 이상의 테스트, 애리조나 결과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수동 개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3가지 실패 시나리오를 가정해 복구 절차를 문서화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문서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 답변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완벽함을 주장하지 않았고 한계를 이해하고 대비했다는 점이 신뢰를 얻었습니다. 청문회는 하루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끝나고 건물을 나서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나카 히로시였습니다.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여유로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통합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지연된 장비 3건의 납품을 앞당기고 향후 2년간 신규 주문 단가를 15% 인하하며 미국 엔지니어에게 시스템 문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공동 신뢰성 실무 그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나 일정이 아니라 구조라고. 원격 접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약 조건은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속을 전제로 한 관계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 결정의 정치적 결과는 오래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점은 알고 있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원회 표결은 다음 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설득된 듯 보이던 위원들 중 일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표결이 끝날 때까지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지난 몇 주를 돌아봤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일이 청문회 증인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한 팀은 48시간을 버티며 설계를 바꿨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막힌 길을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선택지를 만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완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내놓고 한계를 인정하고 구조를 바꾸는 시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구가 없다고 여겨지던 구조에서 다른 방향으로 빛을 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표결은 화요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9시에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이미 건물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위원회 사무실 앞 복도에는 여러 명이 작은 무리를 이루고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붙잡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회의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그들은 마지막 한 표까지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따로 잡힌 일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제출됐고 증언은 기록으로 남았으며 주장도 모두 제시됐습니다. 이제 결정은 제가 들어갈 수 없는 방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한 사람들이 선택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위원회 구역 근처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 반쯤 한국팀 연락 담당자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청문회 이후 서울에 잠시 다녀왔다가 표결을 위해 다시 워싱턴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시 정각 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만 토론은 닫힌 문 뒤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누가 입장을 바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 숫자를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오후 3시 47분에 나왔습니다. 찬성 53, 반대 47. 위원회는 한국 EUV 광원 기술에 대한 단계적 통합 프로그램과 미국 내 공동 생산 시설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한국 담당자와 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 4초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로버트 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첫 신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다며 다음 날 아침 첫 일정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사흘 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무장관과 한국 측 대표가 나란히 서서 미한 EUV 광원 공동 생산 프로그램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시설은 테스트가 진행됐던 애리조나 공장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문은 이를 보다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발표 당일 니온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의회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표결 결과는 이 회사의 미국 고객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동맹 기술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 가동 중단이나 부품 공급 동시 차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을 불러온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이후 몇 주 동안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니온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일본 장비 제조사들이 기존 고객들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납품 일정 단축, 가격 인하, 문서 접근 권한 확대 같은 제한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몇 달씩 기다리던 기업들이 수정된 일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직 대규모로 배치된 것도 아니었고 일본 장비를 완전히 대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존재하고 검증됐으며 실제로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경쟁이 생기자 독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버트와 만났습니다. 그는 2페이지 분량의 다음 단계 목록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공동시설 건설 일정, 기술 이전 구조, 인력 배치 계획, 여러 기관의 규제 승인 절차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달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상황실에서 테스트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국방부 차관이 표결 후 전화를 걸어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데이터 덕분에 확신을 갖고 결정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표결 석 달 뒤 저는 다시 애리조나로 향했습니다. 사막의 열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기존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일본 장비들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철골 구조와 콘크리트 기초 위로 EUV 광원 조립구역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클린룸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 책임자가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과 애리조나를 오가며 일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클린룸 설치는 계획보다 조금 앞서 있었고 일부 유틸리티 공정은 약간 늦어졌지만 전체 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48시간을 버텼던 팀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이 순환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은 아예 애리조나로 이주했습니다. 이제는 실험실과 다른 종류의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학만이 아니라 문서화와 절차 정리가 중요해졌고 지식을 공유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계가 사람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다른 팀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립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와 애리조나 공장 기술자들이 나란히 서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영어와 도면, 측정값이 뒤섞인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통의 이해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방문 4달 뒤 애리조나에서 조립된 첫 번째 광원 모듈이 시동 절차를 마치고 초기 보정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출력은 안정적이었고 성능 수치는 양산 기준 안에 들어왔습니다. 보정 작업은 미국 엔지니어들이 수행했고 한국 팀이 남긴 문서를 바탕으로 최종 확인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방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첫 서명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이 프로그램의 본질이었습니다. 표결도 발표도 건설도 아니었습니다.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 장비를 이해하고 문제 발생 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애리조나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책상에서 읽었습니다. 몇 달 전 새벽 3시 한국 보고서를 처음 펼쳐봤던 바로 그 책상이었습니다.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일본 장비도 돌아가고 있었고 한 생산 라인에는 애리조나에서 조립된 한국 설계의 광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모듈에는 도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원격 열쇠가 없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도쿄에 전화를 걸 필요도 없었습니다. 켜고 끄는 권한이 다른 도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12분 간격의 멈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장비가 설치된 나라에서 그 장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기술은 결국 숫자와 설계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완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제시했고 한계를 인정했으며 막힌 길을 돌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출구가 없다고 생각했던 구조에서 실제로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가능하다는 확신과 안 될 것이라는 경고 속에서도 누군가는 길을 찾습니다. 30년의 격차를 단 48시간의 사투로 메워버린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 그것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세계 기술 지형의 보정값을 완전히 새로 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일본의 견제는 더 정교해질 것이고 공급망의 파고는 언제든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이들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술의 가장 큰 저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대한민국 기술 안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